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어제는 중국에서 시작된 증시의 폭락이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염된 이른바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는 급락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중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돈만 많이 몰려서 오른 장이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별로 좋지 않고요. 올해 목표로 했던 7%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그리고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생생경제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우리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올해 4, 5월 달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뭄에 이렇게 마른 대지가 비를 기다렸다가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되거나 이러지 않고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즉 상승에 목말랐던 증시였다.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생각보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자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일단 종가 흐름들부터 살펴보면은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상승 출발했다 장중에 23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중소형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상승 반전해서 마감 종가는 16.82포인트, 0.92%가 상승한 1846.6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 증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12포인트로 상승을 했던 증시가 소폭 마이너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마감 종가가 장중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인 32.10포인트, 무려 5.23%나 올라가면서 645.4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는 사실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거의 8천억 정도의 수준의 현물을 내다 팔았는데요. 오늘도 적지 않게 5천억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매수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강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마른 대지에 비가 뿌려지듯이 상승을 계속 진행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싶은 것이 이제 오늘 거래소 막판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전 세계적인 증시의 빨간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국 증시가 계속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3,000포인트를 살짝 깨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한 6.9%나 하락을 하면서 2,987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좀 빠져 있었던 증시였기 때문에 약간의 불꽃이 튀자 확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거래소에서는 환율 약세,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자동차 운수업종이 굉장히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많이 빠졌던 4, 50%까지 빠진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급하게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불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불안 심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도 네.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좀 흐름이 조금 독특한 흐름이 보통 이렇게 해외 시장이 연타로 빠지면서 낙폭을 키워가게 되면은 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게 이번에는 공포에 살짝 휩싸이다가 시장이 오를 거라는 자신감을 쉽게 갖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이 된 것에는 미국 시장이 장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열리는 선물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장중에 저희 한국 시장의 장이 돌아가는 동안에 2%대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에 힘입어서 좀 오른 것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시간 현재는 약 한 1.7% 정도 내외 수준의 S&P 기준의 그 선물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미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한국에서는 이미 먼저 반영이 된 거라서 네. 내일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하지 않겠느냐. 내일은 또 다른 좀 흐름들이 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거나 중국이 멈추지를 못해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언제든지 그 하락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계속 떨어지면은 진짜 부담일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중국 시장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계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네. 의문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 드라이브를 해서 막을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의 네. 주가가 상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수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대비 정말로 말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하락은 4,000포인트 정도 수준부터 지금까지 30% 이상 추가로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현물 시장의 악재들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좀 심리적인 상황과 그리고 매물을 부르는 신용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좀 네. 하락이 좀 가파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권투 경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투 스트레이트 계속 온다고 해야지 되나요? 예. 남북한 충돌 그랬고요. 중국 급락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고 예. 여기에 태풍도 온다고 하죠? 이게 남쪽의 태풍이 아주 좀 무서운 태풍 기세인데. 그러면은 일단 겁부터 나는데 예. 의외로 기대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텐데요. 네. 25일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부산 쪽에는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초속 25m 정도의 강풍이 아주 분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당초 예상했던 이 강 중형 태풍 이런 것보다는 좀 악화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좀 다른 시각이긴 한데요. 적조가 남해안에 아주 심했는데 네.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적조가 해소가 되나요? 일단 태풍이 오면 강한 바람이 일 텐데 수면에 이제 적조 생물이 흩어지면서 적조 생물의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수온이 낮은 심해 바닷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적조 확산도 막을 수 있고 태풍이 몰고 온 구름 때문에 이제 일조량이 줄면은 적조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리면은 내륙 쪽에 있던 영양 염류가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나오면서 또 그런 것은 좀 더해질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가 적은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렇겠죠. 영양 염류라는 것은 적조를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적조라는 것도 이제 조류라고 하는 네. 그런 곰팡이 일종이겠죠. 예.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민물에 있던 것들이 흘러가면서 바다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류, 영양 염류를 포함한 그런 조류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아주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지금 바로 찾아보니까 질소나 인 같은 것들이 영양 염류에 속한다고 하네요. 예. 네. 태풍 이름도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 고니. 예. 예전에는 사라 이런 거였었는데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유가 바뀐 있나요? 거는 좀 됐죠. 예. 근데 곤이라는 것은 이제 새 곤입니다. 아, 맞아요? 예, 그 새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서 140개를 순번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태풍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미국을 제외한 그런 뭐 아시아권 국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이 매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밀기, 독수리 이렇다는데요. 예. 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근데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낸 태풍의 경우, 큰 피해를 낸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퇴출돼요? 예. 그 원래 있던 이름을 좀 좀 다르게 바꾸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 큰 피해를 줬던 나비를 독수리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번에는 피해가 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비춰보면은 태풍의 이름이 안 바뀌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럼요. 피해가 적다는 의미일 테니까. 그리고 이번 고니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줬으면 하는 게. 그리고 또 적조 같은 거는 씻겨주고 뭐 이런 것 정도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재미있어하는 걸 뽑아오셨는지. 나비는 이게 웬 죄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독수리로 바뀌었군요. 예. 제가 기자 생활 막 시작하고 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충돌 실험을 봤었어요. 예. 근데 그때 막 설명을 힘있게 해주던 게 그거였거든요. 내수차고 수출차에 절대로 다른 강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예. 20년이 지나도 이 역차별 얘기가 계속 나오는 모양이군요. 예, 사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내수용 차량, 수출용 차량 품질이 동일하다 이런 것을 저도 봤었어요 이거. 예. 그 두 차량 이제 뭐 내수용 차하고 수출용 차를 시속 한 뭐 50-60km 이렇게 속도를 내서 부딪혀 봤더니 양쪽 차 모두 이제 앞유리랑 뭐 이 문 사이에 부품 같은 게 찌그러지지 않으면서 앞문을 열어야지 또 피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없었고 앞면 부위나 무릎 부위 에어백도 다 터져가지고 같은 품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이제 마네킹을 통해서 덤이라고 하죠. 이제 이 머리와 목, 가슴, 다리 이런 곳에 그 인체에 실제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나선 이제 업체 이제 깜짝 테스트가 그간 오해를 부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이긴 한데요. 일단은 또 품질 외에 가격도 수출용이 더 싸고 내수가 비싸다는 그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업체가 그만큼 현대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추가 질문을 했었어요. 진짜로 똑같냐고. 그랬더니 약간 주춤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부식이 덜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장치 정도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또 논란이 됐던 화제가 됐던 곳이 그 현대차가 샀던 한국전력 부지 옆에 있던 옛 그 서울 의료원 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남은 땅이다 뭐 이래가지고 관심들이 많았는데 삼성, 현대차 모두 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일단은 뭐 그 서울 의료원 부지가 예전에는 뭐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 삼성동의 171하고 171-1 쪽에 총 31,500제곱미터 정도에 이르는 큰 땅입니다. 영동대교 쪽 가까이 좀 있긴 한데 한전 부지에 건립되는 이제 초고축 현대차 통합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가격도 1조 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관심은 삼성과 현대차가 또다시 붙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양쪽 다 입찰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10조 원을 넘게 들여서 한전부지를 샀는데 또 인근에 그런 거액을 들여서 땅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있었을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곳에서는 현대차 통합사업 근처에 10조하고 1조 원 땅이니까 땅 규모도 차이가 날 텐데 이런 곳에 또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한전부지에 비해서 자그마한 땅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게 완전히 투찰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공매를 통해서 온비드라는 거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한 내일 모레 사이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서울시 입장이긴 한데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유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유찰이 되면은 가격이 좀 낮아지잖아요. 감정 가격보다.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긴 하네요. 네.
요새 그 마트를 저는 많이 못 가봤어요. 메르스 이후로는 전혀 안 가본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시식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요즘 판매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투명한 마스크 예, 하시죠. 집에서 예. 붙여주듯이 그렇게 예. 해주셨는데 정육 코너에서는 목장갑 끼고 하는 예.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거 예. 이제 안 된다고 하나요? 예, 예. 일단은 그 대형마트 가보면 정육 코너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목장갑 끼고 고기를 네. 썰거나 옮기거나 뭐 이렇게 포장하는 분들 많이 뵐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위생당국에서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네.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는 제품이 뭐 185개 중에서 66개에 달했다. 뭐 기준치 100배를 넘긴 제품도 있었다. 이런 건데 이게 예. 그 해당 무슨 정육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었고 목장갑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목장갑이라는 게 헝겊이니까 섬유질 사이사이에서 고기에서 묻은 피 같은 게 배어 나오면서 네. 오염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대형 유통업체에 목장갑 치우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텍스 같은 이런 일회용 위생장갑을 끼고서 고기를 좀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업체에도 이렇게 목장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목장갑 이것도 약간 의심스러웠었어요. 예, 예. 아, 가계부채는 저금리라 그런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2분기에 보면은 역대 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죠. 예, 예. 6월 말 기준 통계인데요. 3월 말에 1,100조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32조가 늘면서 1,130조가 됐습니다. 네. 2002년 4분기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제 역대 최대 증가폭이고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리고 6월에도 내리고 이렇게 두 차례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은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20조 7천억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또 돈을 잘 안 빌려주면은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같은 그렇죠. 이런 곳으로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통선효과라고 하는데 예. 이런 곳에 의해서 나간 대출도 5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이제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이런 게 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게 되면은 실물 경제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뇌관을 건드리는 게 될 텐데 당국이 어떻게 조절을 할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계속 불안합니다. 어제 8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보니까 일본, 우리나라, 대만 뭐 약간씩 좀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근데 중국 증시의 폭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국들이 그 영향을 계속 안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2부에는요. 그럼 중국의 증시는 경제를 반영을 할 텐데 중국 경제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면은 더더욱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진원, 핵심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도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하네요.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는 중국 증시의 폭락을 가져오는 이유, 중국 경제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8.5% 정도 떨어졌습니다. 8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블랙 먼데이로 불렸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중국 시장은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약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본 시장이 조금 달리 가고 있다고 해서 중국 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증시, 그 기본은 중국 경제일 겁니다. 중국의 경제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이시죠.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을 하는 것이겠죠? 경제에 대한 실물 경제는 불안감도 좀 반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은 계속 그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특히 이제 9월서부터 12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점점 그 시기에 가까워왔고, 그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위안화를 철회를 했죠.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이제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지표들 보면은 실물 경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경제 지표들이 수치상으로는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7%가 성장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수치상으로는 맞췄다고 이제 돼 있지만 내용 퀄러 질은 그게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금년 들어와서 얘기들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네. 금년 연초에도 그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됐었고 특히 이제 지난달이죠. 7월 달에는 시장 예상이 한 마이너스 한 전년 동월 대비 한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년 대비 8.3%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 기대를 훨씬 크게 하회한 거죠. 나쁘게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높아졌고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적정한 그런 그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네. 일반 소비는 그렇지만 이제 내구재 특히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이래서 실적으로 이제 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실무 쪽에서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서 그 버블이 과열 상태에서 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의 디레버리징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위안화 철화가 거기다 또
추가적인 뭐 일종의 폭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를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 네네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수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위안화를 절하했다라는 이제 어떤 그 결과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네네.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위안화를 절하한 것이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폭락을 가져온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걸로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사실 이제 위안화 절하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그 중국이 지난 2005년부터 변동 환율제가 채택을 해서 한 10년 정도 네.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변동 환율제로 해서 그 변동포 왔다가 매일 변동포 넓혀서 지금 2%까지 변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에 패고돼 있는 그런 상당히 예. 그런 상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달러가 그 미국 경기 회복이 되면서 강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안화도 달러 대비로는 뭐 나름대로 그냥 적정한 그런 그 상대 가치를 유지해왔지만 다른 통화들 같은 전부 감안했을 경우에 근데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아시다시피 유로화 엔화는 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굉장히 통화가 절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어떤 그런 주요 통화의 패키지로 했을 때의 시장 환율 그거 갖다 우리가 이제 실질 치료 환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거 대비로 보면 이제 위안화가 절상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위치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위안화 절한 거지만 내심은 이제 수출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되돌리려고 이제 조치를 취한 건데 그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이 안 좋고 어렵구나 그런 거지만 뭐 어느 나라는 사실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실물 경제를 보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분기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뭐 예컨대 뭐 성장률이 7%가 또 하였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어떤 그 중국 증시의 예컨대 폭락은 그런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것 그리고 또 기대감 플러스 패닉이 좀 들어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막 이게 증폭된 것은 위안화 절하가 가져오게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컨대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위안화 절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중국과 경합하게 되는 그런 국가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그런 나라들도 같이 절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 절하의 도미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통화 전쟁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환율 전쟁, 통화 전쟁의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버티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 뭐 지금 이미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브라질, 러시아 또 말레이시아도 일부 그렇고 이런 통화들이 뭐 15%에서 30%까지 이미 절하가 됐는데 예컨대 그 외환 보유가 적다라든지 또는 뭐 기업의 단기 외채가 많다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이제 캐피탈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본 이탈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럼 전 세계의 어떤 경기가 다운되면서 악순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반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실물 경제적으로 볼 때는 중국하고 워낙 지금 밀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1% 예컨대 성장률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한 0.4에서 0.5%까지 임팩이 있다 이럴 정도니까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실 지금 중대 산업구조, 우리나라 산업구조 연결된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영향은 사실은 굉장히 실물 쪽에 크죠. 네. 단지 이제 금융 쪽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이미 IMF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예컨대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는 그 기업의 어떤 그런 외채, 특히 단기 외채, 유동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머징 국가 대비로는 조금 낮기 네.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룸은 약간 그 시간적인 룸은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실물 경제 쪽에서는 중국이 나빠질 경우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타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역사는 사실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네네.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 94년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맞습니다. 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와 이제 우리 체질은 달라졌다라고 방금 설명도 하시기는 했지만 진짜 중국이 평가 절하를 하고
미국은 또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네. 더더욱 좀 불안해지는데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미래는 누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년대 중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죠. 그거하고 사실은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처럼 큰 변수는 아니었죠. 지금은 그렇죠. 중국이 워낙 G2인데다가 예. 워낙 지금 그 이머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국 선진 이머징 국가에 또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영향이 커졌잖아요. 중국이 그때 대비 지금 굉장히 큰 변수가 된 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컨대 유동성이 부족했죠.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네. 그 기업들이 외채가 굉장히 많았고 외환 이런 부분 보유액도 때문에 바닥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은 좀 나아진 많죠. 그런 변수이긴 한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그때 대비 굉장히 큰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잠깐 전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중국이 예컨대 추가로 위안화 전환을 한다든지 그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닥뜨린다든지 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진 않는다더라도 계속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돈이 캐피탈 플라이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도 그런 임팩은 사실 비슷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의 여지는 다음 달에 이제 그 미중 회담이 있잖아요. 전략 경제 대화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순수 이코노믹 경제로 보지 않고 좀 정치 경제적으로 보는 분들은 중국이 이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 전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생각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이것이 큰 화제가 됐기 때문에 화두가 됐기 때문에 미중 전략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나름대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 같은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략 경제 대화는 4월, 10월에 있는 거고 다음 달에는 그 시진핑과 오바마가 만나죠.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되게 이미 위안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지금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는 것들 저희가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오히려 이제 그런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 앞으로 이제 가는 길들이 지금 시나리오별로 준비할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고 기업은 기업이고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변수는 사실 어떻게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리만 사태 때 중국도 사실은 구조조정을 하고 산업 패턴을 했어야 되는데 리만 사태 때 그 기회를 놓쳤고 한국도 사실은 그 중국이 그때 과잉 생산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우리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조선 이런 분들이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중국처럼 겪고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수출 투자 주도에서 지금 내수주 소비 주도를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중간 이제 부품제에서 최종제로 지금 가는 거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산업 구조에 맞춰 갖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제 능력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바꾸고 나가는 거 플러스 지금 이제 위안화가 전화된 그런 상황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요. 기업은 이제 좀 시장 다변화죠. 언론도 얘기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 확보. 외환보유고는 저희가 이제 3,6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기업들의 단기 외채 분별을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영학부의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숨은 고수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인 기업이 갑이다의 저자이고 1인 기업 연구소장이신 윤석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인 기업 연구소.
그냥 뭐 정체성이 확 드러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 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래저래 좀 스케줄이 좀 많이 쌓여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1인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1인이 정말 경쟁력이 있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1인 기업한테는 핵심적인 경쟁력이죠. 근데 1인 기업의 브랜드하고 그냥 보통 사람의 브랜드 뭐가 다를까요? 개인의 브랜드라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누구누구 직원. 이런 남들이 붙여주는 어떻게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남들이 붙여준 브랜드를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개인의 브랜드라면요. 네. 1인 기업의 브랜드는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첫 번째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예. 그러니까는 이제 브랜드가 된다면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1인 기업 연구소처럼 1인 기업 연구소장 윤석일 소장님, 경제방송을 하는 김윤경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를 꾸준하게 가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객. 예. 1인 기업 연구소라면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 고객이 있구나. 그렇죠. 그분들에게 조언을 주고 1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렇죠.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우리 기업 브랜드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하면은 뭘 잘해 뭐 이런 식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경쟁력을 높아준다는 거죠. 네. 그 경쟁력이라는 게 윤석일 1인 기업 연구소 하면 1인 기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주니까 경쟁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이거 다 갖추면은 그냥 뭐 하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의 브랜드, 그냥 브랜드하고 1인 기업의 브랜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브랜드를 만들기 자체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업의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교육이나 강연 관련된 1인 기업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연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누구누구 강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요? 예. 또 이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연가의 본질이 또 불러주는 강연가. 그러니까 또 누구누구 강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와 이게 자기의 확실한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자기의 업의 본질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네.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좀 저를 예를 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막하기만 1인 기업으로 가는 길에 북극성이 대줄 남자. 윤석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사람들이 확 주목을 하겠군요. 예, 저희 어떻게 보면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죠. 그렇군요. 그러면 업의 본질을 정리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 교육과 강연이라면은 거기와 관련된, 그럼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1인 기업 할 수 있는데,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글과 관련된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럼 브랜드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인 기업한테 몸값 올리는 방법이요. 첫 번째가 아이템, 마케팅, 신념. 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드리자면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아이템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대를 굳이 따라가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흐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덤비라는 거죠.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가 되거나 또 하나는 최고가 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요. 이제 최초가 되는 방법은 이제 우리나라의 5년 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1인 기업 모습인데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최초로 생겼죠. 그게 이제 최초로 추구를 하면 됐죠. 또 다른 방법은 최고는요. 수많은 요즘 이제 연애가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연애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녀간의 연애요? 그런 1인 기업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1인 기업들 중에 최고가 되는 방법이 이제 1인 기업을 몸값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연애와 관련해서 최고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지윤이라는 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지윤 강사님이라고.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 분이 스토리가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연애를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하신 연애 컨설턴트세요. 근데 그분의 특유의 입담하고 이런 스타의 기질 때문에 이분이 최고의 연애 컨설턴트가 되신 거죠. 아이템이라는 게 최초가 되거나 최고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마케팅을 보면요. 1인 기업 특성상 대량 생산이나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1인 기업은 점조직이기 때문이죠. 점조직이요? 예, 그래서 제가 1인 기업한테 마케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에 집중하기보다는 고전적인 마케팅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게 입소문 있죠. 예. 예를 들어주세요. 예, 이제 내가 마케팅이 아니고 어떤 고객이 왔었을 때 그 고객한테 정성껏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걸 해줘야 입소문이 되는 거죠. 아, 가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 컨설팅을 그렇죠. 해주더라. 이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1대1 컨설팅이 많기 때문에 금방 실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셜 공간에서 막 이렇게 퍼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실력으로 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네요. 정성껏 만나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신념인데요. 네. 어느 분야든 다 비슷하겠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게 필요합니다. 근데 1인 기업이 수입이 창출이 안 되거나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신념. 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1인 기업한테 몸값 올리는 방법은 아이템, 마케팅, 신념. 세 가지를 갖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인 기업이 갑이다. 이 책을 보면은요. 책을 써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수많은 작용법 가운데에서 책 쓰기를 유도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시대가 변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지식을 표현하는 거 글과 말? 어떻게 정확하게 맞히셨네요. 제가 하고 있는 거라. 예, 맞습니다.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글과 말인데요. 네. 말은 휘발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있고 또한 많은 오해를 이제 만들어내죠. 하지만 글은 오랫동안 종속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런 광고들은 말과 글의 파생 상품일 뿐이죠. 네, 저는 지금 말로 방송하고 있는데 글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선 책은요 생명력이 깁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저자의 어떤 진정을 해줄 메시지. 미디어는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데 책 안에는 그걸 온전히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은 정말 다 갖춰진 상태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제 수많은 저자들을 만나보면 그 분야를 공부해서 책을 쓰기 때문에 1인 기업으로서 공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팔리지 않았지만 책을 쓴 저자로서 책 쓰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쓰든 뭐 알고 쓰든 어려운데 소장님은 책을 이렇게 쓰는 어떤 쉬운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우선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근데 당장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쓴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출판 시장에 하루에 단행본은 200권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0권이 출간된다는 뜻은 200명의 저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대중 집필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해줄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책을 읽다가 접어놓게 되죠. 읽다가 접는 건 기본이고 쓰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할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메시지가 하나여도 문제예요. 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추동력을 가지고 끝까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사례죠. 사례를 좀 많이 모아두면 쓰기가 이제 굉장히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책을 이런 거는 참 여쭤보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한 번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충분히 이제 공부하기 딱이 나름인데요. 작가별로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그 2달 말고 그 외적인 시간에 준비하고 어떤 자료를 모으고 그런 데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죠. 그렇군요. 2달 동안에는 집필에만 전념을 하시나요?
생계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활동을 좀 하고서 예. 남은 시간에 집필을 합니다. 하지만 집필에 조금 집중을 하는 시간이 2개월이다. 예, 그렇죠. 근데 참 준비 기간이 길기는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책을 일단 써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은 정말 이 브랜드 가치를 얼마를 쳐줘야지 되느냐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 자기 몸값의 가격 선정의 기준. 이 외부로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내가 정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가격 견적이요. 견적 몸값에 대한 견적인데요. 네. 저는 견적이란 말을 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하고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최초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 예, 최초면은 조금 이제 산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균으로 예를 들을게요. 평균으로 가격 산출을 하면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코칭해주나 컨설팅해주는 것도 평균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추상적이지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가격을 절대 산출하라고 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좀 낮게 부르고 차츰 높아져라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제 그래요? 얘기를 좀 합니다. 예. 우리는 사지선다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 금액을 딱 말씀드려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고르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값을 불러라. 예, 그렇죠. 그래야지만 거군요. 최선을 다해서 코칭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은고수의 재테크 1인 기업 연구소장인 윤석일 소장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